안녕하세요. 저는 오정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78살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73세 스마트폰을 처음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계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끔찍한 일도 겪었습니다. 제일 믿었던 가족한테 배신을 당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겼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마이너스. 모든 일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3월이었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이 산 지 50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빈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때 손녀 지민이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지민이는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참 착한 애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지민이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습니다. 보니까 새 휴대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던 버튼식 전화가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그 화면이 큰 전화기였습니다. 이게 뭐니? 할머니, 스마트폰이에요. 이제 할머니 혼자 사시잖아요. 외로우실 텐데 이걸로 저랑 화상통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세요. 아이고, 난 이런 거 못 써. 너무 어려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천천히 하나씩 배우시면 돼요. 지민이는 정말 끈질겼습니다. 매일같이 우리 집에 와서 이것저것 가르쳐 줬습니다. 전화 거는 법, 문자 보내는 법, 사진 찍는 법.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이상한 화면이 나와서 당황하기 일쑤였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익숙해지더라고요. 할머니,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해보세요. 인스타그램? 그게 뭔데?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머니 요리 솜씨가 얼마나 대단한데요. 사람들한테 보여주세요. 누가 할멈 요리를 보고 싶어 하겠니? 할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하는 밥이 그리워서 난리예요. 할머니 음식 사진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 저는 첫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그날 제가 끓인 된장찌개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제 사진을 보고 좋아한다고, 맛있어 보인다고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남편 떠나고 외롭고 쓸쓸했는데 이렇게 누군가와 소통한다는 게 즐거웠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제가 만든 음식 사진을 올렸습니다. 김치볶음, 시금치나물, 고등어조림, 계란말이. 평범한 반찬들이었지만 사람들은 좋아해 줬습니다. 석 달쯤 지나니까 저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6달 지나니까 80만 명이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인터넷에서 유명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마이너스. 어느 날 며느리 유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팔로워가 80만 명이나 되시다니. 팔로워라는 게 저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른답니다. 유진이는 환하게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손이 떨리더라고요. 왜 떨리는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세요? 요즘 인터넷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이걸로 엄청난 돈을 벌어요. 어머니 정도면 한 달에 3천만 원도 벌 수 있대요. 뭐? 3천만 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몇 장 올리는데 그렇게 큰 돈을 준다고요? 네. 광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회사들이 어머니한테 자기네 물건 좀 소개해 달라고 돈을 주는 거죠.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계약도 복잡하고 세금 문제도 있고. 제가 예전에 광고회사에서 일했잖아요. 제가 어머니 일 도와드릴게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맙긴 한데 엄마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라서. 어머니. 유진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간절해졌습니다. 사실은요, 저희가 요즘 형편이 어려워요. 태민이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지난달에. 어머니한테는 말씀 못 드렸는데. 뭐? 우리 태민이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 태민이가 실직을 했다니. 그래서 제가 뭐라도 해야 하는데요. 어머니 일 도와드리면서 저희도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발 부탁드려요, 어머니. 유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사정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알았다. 그럼 내가 좀 도와다오. 유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땐 몰랐습니다. 그 미소 뒤에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걸요. 마이너스. 일주일 후 유진이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계약서예요. 이거 쓰셔야 제가 공식적으로 어머니 일을 할 수 있어요. 서류는 20장이 넘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뭐라고 써 있는데 제가 봐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구나. 어머니, 그냥 제가 어머니 대신 회사들이랑 계약하고 돈 관리하고 세금 처리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다 어머니 보호하려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찝찝했습니다. 어머니, 저 안 믿으세요? 제가 어머니를 속이겠어요? 유진이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서류에 이름을 썼습니다. 그 순간 유진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가 모르게 유진이와 제 아들 태민이가 방에서 대화를 나눴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요. 그 대화 내용이 이랬습니다. 유진이가 서류를 보여주면서 말했답니다. 됐어. 어머니한테 사인 받았어. 태민이가 물었답니다. 수수료가 85대 15라고. 당신 대단한데?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런 걸 사인 받았어? 글씨를 아주 작게 써놨거든. 당연히 못 보셨겠지. 그리고 어머니는 나를 믿으시니까. 그래도 85%는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빚이 얼마인데 그런 소리 해? 카드 빚만 3천만 원이야. 어머니 덕분에 우리 빚 다 갚고 새 차도 사고 강남에 집도 살 수 있다고. 이 대화를 그때 제가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몰래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손녀 지민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가 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어머니 보안 때문이에요. 요즘 해킹이 많대요.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계정도 유진이 컴퓨터로 다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사진 올릴 거 검토하고 올릴게요. 더 전문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며칠 후 제 계정에 이상한 사진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비싼 참기름 사진이랑 제가 만든 나물무침 사진이 함께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참기름으로 만든 나물무침 역시 비싼 게 비싼 이유가 있네요.
그런데 저는 그 참기름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사진 속 나물무침도 제가 만든 건지 아닌지 헷갈렸습니다. 유진아,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 광고가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어차피 몰라요. 그리고 회사에서 800만 원이나 줬어요. 800만 원? 네, 어머니 통장에 바로 넣어드릴게요. 저는 기뻤습니다. 사진 하나에 800만 원이라니.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제 통장에 들어온 돈은 120만 원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유진이가 가져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통장을 자주 확인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마이너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직접 따뜻한 말을 써서 올렸는데 이제는 광고만 가득했습니다. 하루에 3개씩 광고가 올라갔습니다. 건강식품, 주방용품, 화장품, 심지어 자동차 광고까지. 저랑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댓글로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왜 이러세요? 이거 진짜 할머니가 올리신 거 맞아요. 광고만 하시네요. 실망이에요. 이런 댓글들이 달렸는데 다 지워져 있더라고요. 나중에 안 일인데 유진이가 지운 겁니다. 그 한 달 동안 광고비로 들어온 돈이 4,200만 원이었답니다. 제가 받은 돈은 630만 원. 유진이가 가져간 돈은 3,570만 원. 저는 이걸 전혀 몰랐습니다. 유진이는 그 돈으로 강남에 있는 비싼 집 계약금을 냈답니다. 그리고 외제차를 사러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마이너스. 그런데 유진이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제 손녀 지민이를 너무 우습게 본 겁니다. 지민이는 대학교에서 컴퓨터를 전공하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인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지민이는 매일 밤 유진이를 조사했답니다. 유진이가 어디 가는지, 뭘 사는지, 인터넷에 뭘 올리는지. 그러다가 기회가 왔습니다. 유진이가 며칠 동안 집을 비운 날이 있었거든요. 지민이는 유진이 방에 몰래 들어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써서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들을 전부 복사했답니다. 지민이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그 파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할머니 프로젝트 사업 계획서였답니다. 지민이가 나중에 저한테 보여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그 계획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먼저 저를 인터넷 스타로 만든다. 이건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손녀 지민이를 통해서 저한테 스마트폰을 선물하게 하고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게 만든다. 여기까지는 성공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돈을 벌어서 빼돌린다. 이것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계약서로 85%를 가져가고 제 이름으로 몰래 대출을 3억 원이나 받고 제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세금도 안 내고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병원 의사한테 돈을 주고 거짓 진단서를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어느 병원 어느 의사인지까지 다 정해져 있더랍니다. 그러면 유진이가 법적으로 제 보호자가 될 수 있답니다. 그럼 제 재산을 전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제 집을 팔고 제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내고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더 끔찍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가둬버린다는 겁니다. 경기도 어디 요양원까지 벌써 계약이 되어 있더랍니다. 거기는 면회도 제한할 수 있는 곳이래요. 그러고 나서 모든 증거를 없애고 싱가포르로 도망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영주권도 벌써 신청해 놨더랍니다.
예상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광고 수익으로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금이 3억, 제 집을 팔면 8억, 기타 돈이 1억 합쳐서 17억이었습니다. 17억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가겠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마이너스. 지민이는 또 다른 파일도 찾았습니다. 유진이와 어떤 남자가 나눈 대화 기록이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강민호였습니다. 대화 내용을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대화. 작년 3월이었답니다. 강민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정숙 할머니 완벽한 타겟이야. 나이도 많고 순진하고 가족을 믿고. 그리고 인터넷 스타가 될 가능성도 높아. 유진이가 물었답니다.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사람들이 100만 명쯤 되면 계정 가치만 12억이야. 거기에 광고 수익, 집, 대출금 합치면 20억도 가능해. 20억. 게다가 손녀가 컴퓨터 전공한다며? 그 애를 이용해서 할머니한테 스마트폰 선물하게 해. 그럼 자연스럽잖아. 이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심지어 지민이를 이용해서 제가 스마트폰을 갖게 만든 것까지도요. 또 다른 대화도 있었습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강민호가 물었답니다. 치매 진단서 준비는? 유진이가 대답했답니다. 병원 확보했어. 정신과 의사한테 돈 줬어. 다음 주에 할머니 데리고 가서 진단받을 예정이야. 진단서 나오면 바로 후견인 신청 넣어. 그럼 할머니 재산 전부 내 손에 들어와. 요양원은? 경기도 외곽에 계약했어. 거기 넣으면 아무도 면회 못하게 할 수 있어. 싱가포르 영주권은? 다음 달 승인 나와. 그때 맞춰서 마무리해. 지민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답니다. 그리고 즉시 저한테 연락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만나야 해요. 아주 급해요. 30분 후 지민이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다행히 유진이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지민아, 무슨 일이니? 얼굴이 왜 그래? 할머니 앉으세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민이는 컴퓨터를 열고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사업계획서, 대화기록, 광고비 빼돌린 내역, 그리고 제 이름으로 몰래 받아둔 3억 원짜리 대출 서류까지. 저는 점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정말이니? 네, 할머니. 작은 엄마가 처음부터 할머니를 이용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할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거짓으로 치매 진단을 받게 할 거예요. 치매 진단? 네. 그럼 작은 엄마가 법적으로 할머니 보호자가 되어서 할머니 재산을 전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요양원에.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할머니 울 시간 없어요. 작은 엄마는 다음 달에 해외로 도망갈 계획이에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슬프고 화가 났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니?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그 전에 결정적인 증거를 더 잡아야 해요. 지민이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함정을 만들어요. 함정? 네. 작은 엄마가 할머니를 속였으니 우리도 작은 엄마를 속여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는 거예요. 저는 지민이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해보자. 저 사기꾼한테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저희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미끼를 던진다. 제가 유진이한테 은행에 돈이 좀 있다고 말해서 욕심을 부리게 만듭니다. 둘째, 덫을 놓는다. 병원에 갈 때 몰래 녹음기를 가지고 가서 유진이와 의사가 거짓 진단을 모의하는 걸 녹음합니다. 셋째, 증거를 확보한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다음 날 저는 유진이한테 말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말이야. 사실 은행에 적금이 좀 있어. 유진이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어머니, 적금이요? 얼마나 있으세요? 글쎄 5천만 원쯤. 영감이 남겨둔 거야. 근데 요즘 머리가 자꾸 아프고 깜빡깜빡해서 걱정이야. 혹시 치매는 아닐까? 유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딱 제가 노린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다음 주에 제가 아는 좋은 병원에 가봐요. 제가 예약 넣을게요. 그래, 고맙구나. 복도에서 이 대화를 몰래 듣고 있던 지민이는 휴대전화로 녹음을 했습니다. 첫 단계 성공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일주일 후 유진이는 저를 데리고 서울 외곽에 있는 정신과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이 병원이 노인 전문이래요. 원장님이 아주 실력이 좋으시대요. 저는 가방 속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뒀습니다. 지민이가 구해준 최신 녹음기였는데 아주 작아서 아무도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유진이가 먼저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유진이가 나와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진료실에는 50대쯤 되는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표에 김철수 원장이라고 써 있더군요. 어르신, 앉으세요.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의사는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대통령이 누구인지, 숫자 계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몇 가지는 틀리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인가? 대통령이 누구였더라? 생각이 안 나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적었습니다. 어르신, 밖에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보호자분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진료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살짝 열어뒀습니다. 가방 속 녹음기가 안에 대화를 잘 녹음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저는 몰래 진료실 옆 복도에 숨어서 직접 들었습니다. 안에서 유진이와 의사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어떤가요? 일단 가벼운 치매 정도로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거요? 심한 치매로는 안 되나요? 심한 치매는 좀 그렇고요. 하지만 6개월 후에 다시 와서 심하다고 진단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에요, 원장님. 지금 당장 심한 치매 진단이 필요해요. 약속하셨잖아요. 하지만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원장님, 우리 약속 잊으셨어요? 제가 얼마를 드렸는데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한 치매로 진단하겠습니다. 하지만 돈을 좀 더 주셔야겠어요. 얼마요? 500만 원 더요. 알았어요. 계좌로 보낼게요. 그리고 진단서는 언제 나와요? 내일 오후에 나올 겁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자 저는 재빨리 대기실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유진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원장님이 추가 검사가 필요하대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셔야 해요. 그래, 알았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차에 타자마자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금방 올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즉시 지민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지민아, 녹음 다 됐어. 둘이 짜고거짓 진단하는 거 다 녹음했어. 잘하셨어요, 할머니. 이제 경찰에 연락하세요. 저는 미리 받아둔 경찰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하려고요. 노인 학대랑 사기 사건입니다. 이틀 후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유진이는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들고 들이닥쳤을 때 유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답니다.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박유진 씨 사기, 노인 학대, 문서 위조, 돈 빼돌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은 유진이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집을 수색하다가 서랍 깊숙이 숨겨진 증거들을 더 찾아냈습니다. 가짜 신분증, 해외 은행 계좌 서류, 싱가포르 영주권 신청서까지요. 같은 시각 김철수 의사도 병원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컴퓨터를 보니 다른 노인 환자들한테도 거짓 진단서를 써준 기록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 배우의 강민호라는 자도 잡혔습니다. 경찰이 유진이 휴대전화를 추적해서 강민호를 찾아냈는데요. 그는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도망가려다 붙잡혔답니다. 가방에서 5억 원이 넘는 현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른 노인들한테서 빼돌린 돈이었습니다. 마이너스. 경찰서에서 유진이를 조사했습니다. 유진이는 처음에는 다 부인했답니다. 저는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계약서에 다 써 있었고 어머니가 동의하셨어요. 85% 수수료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업계에서 원래 정상적인 수수료는 30% 정도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사인하셨잖아요. 할머니를 속여서 사인받은 거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경찰은 할머니 프로젝트 사업 계획서를 보여줬습니다. 유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당신 컴퓨터에서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할머니를 이용할 계획이었죠. 심지어 치매 진단서를 위조하고 요양원에 가두고 모든 재산을 빼앗을 계획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시죠. 경찰은 제가 녹음한 파일을 틀었습니다. 유진이와 김철수 의사가 거짓 진단을 모의하는 대화였습니다. 유진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박유진 씨,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공범들은 이미 자백했습니다. 유진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이너스.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더 나왔습니다. 유진이는 강민호라는 전문 사기꾼과 1년 전부터 이 계획을 준비했답니다. 강민호는 노인 인터넷 스타들을 전문적으로 속여서 돈을 빼앗아온 범죄자였습니다. 이미 4명의 노인들을 같은 방법으로 속여서 50억 원을 챙겼답니다. 방법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노인을 인터넷 스타로 만들고 가족을 통해 접근해서 믿게 만들고 불공정한 계약으로 돈을 빼돌리고 치매 진단서를 위조해서 법적 권한을 빼앗고 모든 재산을 가져간 후 해외로 도망가는 겁니다. 저는 그의 5번째 목표물이었던 겁니다. 김철수 의사는 강민호의 오랜 공범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20건이 넘는 거짓 진단서를 써주고 한 건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받았답니다. 유진이가 빼돌린 금액은 7,800만 원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몰래 받은 대출은 3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제 집까지 팔아서 총 12억 원을 빼앗을 계획이었답니다. 마이너스. 며칠 후 우리 집에서 가족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 아들 태민이가 처음으로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태민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민아, 너도 알고 있었니? 태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서 눈치챘어요. 그런데 제가 막지 못했어요. 빚 때문에.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내 어머니를 팔아넘긴 거니? 태민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민아, 너는 적극적으로 나쁜 짓을 한 건 아니니까 벌은 받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다시 살아야 한다.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 안 돼. 네, 어머니.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나도 시간이 필요하고 너도 내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태민이는 오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너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유진이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민호는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김철수 의사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진이가 빼돌린 돈은 전부 제게 돌려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지민이와 저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한테 둘러싸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며느리를 용서하실 건가요? 여러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속았습니다. 제일 믿었던 가족한테요.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세상에는 저 같은 노인들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걸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그 사람들이 가족인 척한다는 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손녀 지민이가 저를 지켜줬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노인분들은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저는 제가 겪은 일을 널리 알려서 다른 노인분들이 저 같은 피해를 안 당하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손녀랑 함께 노인들을 위한 단체를 만들 겁니다. 마이너스. 한 달 후 저와 지민이는 실버 가디언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는 3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노인들한테 올바른 디지털 교육을 해줍니다. 둘째, 디지털 사기를 당한 노인들을 법적으로 도와줍니다. 셋째, 노인을 노리는 디지털 범죄를 감시하고 신고합니다. 저는 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게시물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이너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진짜 저 오정숙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제 계정은 제가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계정을 가져가서 제 이름으로 거짓 광고를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속았습니다. 제일 믿었던 가족한테요. 며느리는 85%나 되는 수수료로 제 돈을 빼돌렸습니다. 심지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녀 지민이가 저를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인터넷 세상은 기회의 땅이지만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 같은 노인들한테는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노인분들이 저 같은 피해를 안 당하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도 배울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어요? 오정숙 올림. 마이너스.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좋아요가 80만 개나 달렸고 댓글이 5만 개나 달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할머니도 비슷한 일 당하셨는데 신고해야겠어요. 할머니가 제게는 영웅입니다. 제 이야기는 뉴스를 넘어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마이너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실버 가디언은 전국 10개 지역에 지부가 생겼습니다. 자원봉사자가 500명이나 되고요. 매달 300명의 노인들한테
교육과 법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73세 스마트폰을 처음 만졌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새로운 걸 배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싸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민이와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너무 바쁘시잖아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오히려 이렇게 바쁜 게 좋더라. 할 일이 있어서 좋아. 저는 지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아, 내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할머니가 혼자서도 잘하셨을 거예요. 아니야. 너 아니었으면 나는 모든 걸 잃었을 거야. 고마워, 정말로. 마이너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새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할머니, 저는 올해 75입니다. 아들한테 사기를 당할 뻔했는데 할머니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제 재산을 지켰어요. 할머니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도 용기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함께 힘냅시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감 보고 있어요. 당신 안에 이렇게 강하게 살고 있어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3세 스마트폰을 처음 만졌던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나이는 정말로 숫자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